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분류 34번 문제 풀이 시간이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첫 번째 34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해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패치라는 영어 단어 뜻 먼저 알고 가시면 편해요. 이 패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다가, 바지 같은 거 입다가 이제 막 찢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헝겊을 덧대가지고 꿰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헝겊, 그 조각을 갖다가 패치라고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바로 데모 버전이 되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버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바로 알파 테스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고 회사 내에서 알파 테스트, 뭐 잘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일반인들한테 한번 반응을 보자. 바로 베타 테스트 됐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에 오류를 수정해 주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위에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로 패치 버전이죠. 3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일반인들에게 하는 건 바로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죠.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알파, 또 일반인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베타. 그래서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로 베타 버전이다라는 거죠. 베타 프로그램. 자, 이렇게 해서 34번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정답은 알파 버전이요? 아니요, 베타 버전이요. 35번의 정답은 베타 말씀드렸었죠.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알파고, 여기 이제 미리 정해진 고객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베타 버전. 자, 메모장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오죠?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메모장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 첫 번째, 작성한 문서는 자동적으로 txt라는 확장자가 붙는다. 그죠? 텍스트의 의미. 두 번째, 특정한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제공된다. 그렇죠? 바꾸기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그림이라든가 차트 등의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이 OLE라는 거는 O는 오브젝트고요. 개체고, 링킹, 연결한다. 이는 임베딩, 끼워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차트를 메모장에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 메모라는 건 간단한 정말 메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7에 있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이에요. 이거 안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메모만 해라 라는 의미예요. 만약 그림이나 차트 OLE 개체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 워드 프로세서 써야 되겠죠. MS 워드랑 아래 한글 써야 되겠죠. 메모장은 메모장일 뿐. 됐죠? 네 번째,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기능이 있다.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우리 F5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어요. F5번 누르면 날짜하고 시간이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36번의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37번을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37번,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의 시간을 끌어다가 문서에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 시간과 날짜를 입력할 곳에 커서를 두고 F5를 누른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37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 는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를 입력한다. 엑셀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삽입 메뉴에서 시간 날짜를 선택한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삽입 메뉴는 없어요. 편집 메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편집 메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점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그죠? 메모장에다가 점 로그 대문자로 한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그 파일을 부르게 되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어 추가가 됩니다.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메모장 설명 부분에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문서의 첫 행 왼쪽에 대문자 점 대문자 로고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시간과 날짜가 삽입이 돼요. 그 다음에 F5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OLE 삽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한다.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크 정리 수행하는 거 좋죠. 정리라는 의미는 이제 버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스템 장애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백업을 수행한다. 이 백업이라는 거는요, BACK UP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백업, 백업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백이 BACK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뒤란 뜻도 있죠.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등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 등. 그 다음에 업은요, 위죠. 등 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를 갖다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에서는요. 그러니까 등 위에다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를 갖다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백업이라는 의미는 컴퓨터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걸 백업한다 그래요. 그래서 백업해라, 백업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갖다 백업해놔라. 왜?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에 의해서 그죠?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백업받아라 그거예요. 근데 이 백업이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백업이 자동차 후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후진도 백업이라고 한대요. 재밌죠. 근데 이걸 그저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갖다 못 해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동차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빠꾸요, 빠꾸. 백업을요, 일본 분들이 저 발음을 못 한대요. 이걸 빠꾸라고 바로 한답니다. 백업이죠, 그죠? 백업, 백업. 그래서 여러분들 후진이란 뜻도 있대요. 뭐 같이 좀 알고 가겠습니다. 재밌으니까요. 백업이 후진이란 뜻도 있었네요. 가겠습니다. 세 번째, 칠판 좀 지우고요. 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한다.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요만한 프로그램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만큼 저장하고, 그러다 또 이만큼 저장을 다 이렇게 했는데 얘를 지웠어요. 그럼 이만큼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이만큼 아까 이렇게 썼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지웠어요. 이만큼. 근데 또 다른 프로그램 저장했을 때 또 이만큼만 저장했어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만한 프로그램 저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조각이 났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수록 컴퓨터가 이제 느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면 이런 조각들을 갖다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다시 모으는 건데, 왜 하는 거예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 뭐 공간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처리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한 거죠. 디스크 조각 모음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디스크 조각 모음. 그 조각 모아서 얼마나 공간 늘리려고요. 이해하셨나요? 빠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38번의 정답 3번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위에 한번 이거 보고 말씀드릴까요?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는 조각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조각 모아봤자 얼마나 큰 공간이 되겠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디스크의 접근 속도가 빨라지는 목적이에요. 물론 여기 디스크 정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버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임시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그다음에 임시 파일. 이해하셨나요? 그런 것들 갖다가 버림으로 해서 정리한다. 그래서 빈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 모음이라는 건 디스크 접근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뭐 검사도 보고 갈까요? 검사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인 오류 검사. 뭐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디스크 표면의 오류를 검사하는 거예요. 불량 섹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윈도우 7에서 디스크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디스크 정리 드디어 나왔네요. 버린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맞죠? 39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는 공간 확보하는 거고 조각 모음은 접근 속도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휴지통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휴지통 문제. 그 휴지통 같은 경우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그죠? 플로피 디스크, 요즘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들 뭐 거의 사용하지 않죠. 요즘 최신 컴퓨터 사게 되면 플로피 디스크 꽂는, 그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자체도 존재하진 않아요. 이제는 뭐 옛날이요. 박물관 가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휴지통에서 보관이 안 되고요. 도스 모드도 마찬가지죠. 도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일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죠? 실행하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항목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때 다른 쪽에서 삭제 그거 저 복구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이건 좀 외우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요 알고만 계시고요 사용은 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를 지우셨다가 휴지통에 있는 거 나중에 비우기 귀찮으셔가지고 그럴 때 또 못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휴지통 버리지 않고 바로 날라가라 그거 선택했을 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해서 그 오버라이트 한다 그러죠. 덮어 쓴 경우 이때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0번 다음 중 삭제 명령 후에 휴지통에서 복원 명령으로 되살릴 수 없는 파일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플로피 디스크에서 안 돼요. 조심하시고 3번은 그냥 딜리트가 아니고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라는 거죠. 41번 가겠습니다. 41번 윈도우 7에서 휴지통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도 실행과 복사를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휴지통에 버렸으면요 일단 꺼내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복원한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41번의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에 각 하드디스크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방마다 휴지통 크기 다르죠. 그죠? 물론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있던 원래 위치에 다시 복원된다. 이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원하면 원래 위치대로 가는 거지 뭐 딴 데로 가겠어요? 네 번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우게 해버리면, 그죠?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42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수풀, SPOL. 자, 저희 학생들이 이 수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안 나온다고도 말씀들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겨진 용어예요. 이 S가 여러분들 스펠링도 어려워요. simultaneous라 그래서 simultaneous 동시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스펠링 외우지 마시고요. simultaneous 그러면 동시에라는 뜻이고요. 이 P가 또 어려워요. 퍼리퍼럴 그래서 주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주변 장치. 그러니까 동시에 주변 장치를요. O는요. 오퍼레이션 작동이죠. 오퍼레이션 여러분들 우리 운영체제 할 때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오퍼레이션. 그죠? 그 다음에 이 OL은 뭐냐면요. 오피스 레이디어 아니에요. 이건 영어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온라인이요. 부담 없이 아는 단어니까. 그래서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스페링 외우실 필요 없고요. simultaneous가 동시라는 뜻이 있대요. 그 다음에 P는 peripheral 주변 장치고요. operation 작동하다. 그 다음에 OL은 온라인, 그죠? 그래서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수풀
가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문서를 인쇄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조치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준다. 그렇죠? 글자가 폰트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이제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주는 방법이 좋고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프린터기를 새로 사는 게 더 좋대요. 뭐 그럼 더 좋죠. 두 번째, 인쇄 결과물이 번지거나 얼룩 자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헤드 및 카트리지를 청소한다. 자, 네 맞습니다. 맞는데 뭐 결국 이럴 때는 대부분이 또 하나 사시죠. 새로. 요즘 이렇게 고쳐서 쓰는 분들 잘 안 계시더라고요. 특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오래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헤드 및 카트리지 뭐 헤드 같은 거 잘못 갈면은요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쌀 때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케이블 연결 상태 또는 그 시스템 등록 정보를 점검 수정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인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잉크가 다 떨어졌을 때요, 카트리지 교환해야 될 경우나 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요, 여러분들 상상 초월입니다. 전원 코드 안 꽂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전원 코드 안 꽂고 안 켜진다고, 저기 뭐야, 인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켜졌는, 평소 때 켜져 있는데 누가 뽑은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뭐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금방 알겠죠.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막 그 책상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서 봐야지만 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해당되는 거죠. 네 번째, 스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 CMOS 셋업을 다시 설정하고 재부팅한다. 그 스풀 에러가 생겼다 그래서 그 CMOS 들어가서 셋업 다시 설정하고 재부팅하는 거 아니죠? 상관은 없어요. 이 스풀하고는.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3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한글 윈도우즈 7에서 그 프린터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스풀 기능,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 자, 스페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세요.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동시에 오퍼레이션 작동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기 전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들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 스풀이라는 게 인쇄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갖다가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인쇄 도중 CPU의 처리 동작과 입출력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주변 장치와 온라인 상태에서 오퍼레이션 작동하게 하겠다. 어떻게? 시뮬테이너스, 동시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 프린터 속성의 고급 탭에서 스프레에 대한 설정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속성의 고급 탭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스프레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1, 2, 3번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 내리고 가면 되겠죠.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스풀 설정 이전보다 오히려 빠르다. 아무래도 이제 동시에 여러 주변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개념은 아니죠. 그죠? 44번 가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셔도요, 좀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언어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PRL, Perl, PHP, ASP 뭐 유명한 것들이죠. 홈페이지 제작 언어. AIDA는요, 컴퓨터,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사양인지, 어떤 그 부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44번의 정답은 AIDA로 알고 가시고요. 나머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PRL, Perl, 일단 인터프리터 언어 이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CGI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Common Gateway Interface 약자거든요. Common Gateway, 일반적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이제 게이트는 문이고 웨이라는 건 길 아니겠습니까? 인터페이스, 서로 다리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카운터라든가 방명록, 게시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펄, 그럼 인터프린터 언어 CGI 작성하는데 좋다. 이런 정도로 알고 가시고, PHP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PHP는요, 좋은 게 뭐냐면 윈도우 환경, 유닉스 환경에서 다 이용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좀,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ASP는요, 액티브 서버, 액티브예요. 액티브 서버, 그 서버에서 액티브 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버예요. 서버에서 한번 써봐 하고 제공해주는 서버에서 액티브 되는 거예요. 됐죠?
클라이언트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된다. 그것도 좀 신경 쓰시고. 자, 44번이 정답 4번이고 가겠습니다. 45번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단점을 보완해 줬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CLIENT예요. 클라이언트 변호사를 찾아가는 손님이라고 안 하고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의뢰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에 맞는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HTML의 단점을 보완해줬다. 태그 정의 가능하다. 무엇이냐? 정답은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확장할 수 있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X의 약자는 대부분 보면 extensible 확장할 수 있는 그거의 X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입니다. 이해하셨죠? 45번의 정답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고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태그 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45번의 정답 XML 46번 가겠습니다. 46번 뒤로 넘어가야 되네요. 네, DHCP도 시험 문제 간혹가다 잘 튀어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요. 이 D가 뭐의 약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에서 지금 이 컴퓨터 일반에서 D는 데이터, 우리 데이터 먼저 배웠었어요. 그죠? 우리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데이터가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이 되기까지 중간에 처리 과정 거치는 거에서 데이터를 배웠는데 여기서 D는요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다이나믹 그죠? D램 배울 때요. 바로 그 D램 할 때 그 다이나믹의 이 D가 그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H는 이제 호스트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구성한다. P는요 프로그램 아니면 프로토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니까 동적 그죠? H는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호스트라 그랬었죠. 동적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은 구성이거든요. 구성.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죠?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이에요. 이거 뭐냐면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드 약자까지 이렇게 써줬어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프로바이더라는 건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ISP 업체에서 각 컴퓨터의 IP 주소를 여기서부터입니다. IP 주소를요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Dynamic Host Configuration 프로토콜이에요. DHCP 4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IP 주소 막 이렇게 입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할당해 줘요. DHCP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칠판판 지우고 여기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 이건 뭐예요? TCP/IP는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장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인터넷 옵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의 도구 인터넷 옵션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도구의 인터넷 옵션 맞죠? 두 번째, 제어판에 있는 인터넷 옵션을 더블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어판에 인터넷 옵션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도구에 인터넷 옵션 들어가면은 맨 위에 인터넷 옵션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제어판에 인터넷 옵션 치고 들어가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안 뜨고 인터넷 속성이라고 떠요. 기능은 같은데요. 탭들도 재밌죠?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죠. 그렇게 내면 좀 추잡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 번째, 인터넷 옵션 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 표시되는 홈페이지 지정할 수 있죠. 특히 일반 탭에서 그래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윈도우 시스템의 자동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인터넷 옵션에서요. 생뚱맞죠? 47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하느냐? 뭐 제어판이죠. 이런 것들은 제어판에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어요. 48번 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네요. 칠판을 지우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가겠습니다. IP 버전 6인데 자, IP 버전 4가 있고 6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왜 6가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왜 나왔을까요?
부족하니까요. 바로 거기에 가겠습니다. IP 버전 4는요. 32비트였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일단 그 얼마 전인가요? 몇 년, 그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 못한다. 얼마 전이에요. IP 버전 4를 묻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정말 재밌어요. IP 버전 6가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IP 버전 4를 물어보는 건 또 무슨 심보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IP 버전 4가 32비트인데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IP 버전 6를 시험 문제 내겠구나.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IP 버전 6를 내도 부족할 텐데 버전 4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얼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IP 버전 4가 이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 5도 건너뛰어버리고 6, 6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얘는 128비트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16비트씩 8부분이니까 16 곱하기 8 그러면 128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128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콜론으로 구분해요. IP 버전 4는 점으로 구분했는데 얘는 콜론이랍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F는 뭐고 A는 뭐예요? 이게 바로 16진수예요. 16진수로 나타냈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IP 버전 6 128비트 16비트씩 8부분 콜론으로 구분 16진수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IP 버전 6는요. 캐스트인데요. 유니캐스트, 멀티,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 애니콜 생각하세요. 유니, 멀티, 애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무슨 그룹 이름 같죠? 유니, 멀티, 애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0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책마다 뭐 더블 콜론 이렇게도 얘기하는 책이 있는데 하여튼 콜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48번 IP 버전 6의 주소 구성은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답은요. 128. 4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9번, 50번 가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IP 버전 4 주소 체계의 주소 부족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주소는 유니, 멀티, 브로드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애니. 정답은 49번 2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 네. 각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하고 16진수로 표시한다. 맞죠? 중요하다.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8부분으로 뭐 16 곱하기 8 그러면 128 나오니까요.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주소의 각 부분은 10진수로 표현한다. 맞죠? 뭐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16진수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해오세요. 6니까 16 그렇게 또 같이 같은 66. 주소의 각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뭘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콜론이죠. 콜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엑셀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콜론이죠. 그죠? 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 모든 영어 단어 앞에 세미가 들어가면 뭐뭐에 준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정장, 세미 정장, 정장하고 세미 정장, 정장 틱한 거. 그죠? 정장은 아닌데 정장 비슷한 거. 세미 정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콜론이고요. 얘는 콜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세미콜론 됐죠? 주소 전체 길이는 64비트이다. 아니죠. 128비트고. 바로 이겁니다. 0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콜론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됐네요. 칠판 지우고.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51번 밑으로 내려가서 좌측 이동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 사람도 갖고 있는 번호가 많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주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가 있어요? 또 군번이 있죠.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갖게 되는 번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면 뭐가 있죠? 사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요. 학번이라는 게 있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운전면허증 따면 또 운전면허 번호가 있죠. 아무튼 이런 번호들이 많습니다. 이런 번호들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나요? 주번이래요. 주민등록번호, 군번, 사번, 학번.
공통점은요. 숫자로 돼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저 친구들 이름 부를 때 주민등록번호 부르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뭐 친구 이름 부를 때 뭐 상영아 이렇게 부르지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부르는 사람 없죠. 뭐 외우지도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친구 이름 부를 때 뭐 응? 이름을 불러야지 숫자를 부르진 않죠? 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성 붙이고 뒤에 계급 붙여서 부르지 군번 부르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학번으로 친구 부릅니까? 회사에서 사번으로 부르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숫자가 바로 IP 주소고요. 이 이름이 바로 뭐다? 도메인 네임이 되는 거죠. 짠. 네. 그러면 바로 게임 끝납니다. 자, 좀 칠판이 지저분해졌네요. 지우고요.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바꾸어 표현한 것.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함. 바로 도메인 네임이죠. 됐고. 그 다음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것도 좀 알고 가세요. 사용자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번역해 주는 거, 바꿔주는 거, 일치시켜 주는 거 매핑이라고 그래요. MAPPING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5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IP 주소로 바꿔주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딩동댕 1번이죠. DNS 서버.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맞히셨죠? 52번도 가겠습니다. 인터넷 설정에 사용되는 DNS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루트 도메인으로 국가를 구별해 준다. 아니죠? 우리 컴단 기국이라 그래서 컴퓨터 이름, 단체명, 이제 물론 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관명, 그 다음에 국가명, 그죠? 컴퓨터 이름, www. 단체명, 뭐 우리 youngjin, 그죠? 그 다음에 기관명, .com, com 같은 경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또 국가명이 나오려면 co.kr 이렇게 가야 되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co는요, 컴퍼니, KR은요, 코리아. 그거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DNS에 관한 역할이니까 최상위 도메인으로 국가 도메인을 관리해준다. DNS가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NS 서버의 역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현재 설정된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을 관리해준다. 그런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DNS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역할. 더 이상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컴단 기국도 여러분들 이거 좀 같이 좀 알고 가세요. 컴단 기국. 요즘은 시험 문제 잘 안 내오는데 컴단 기국 좀 알고 가시고요. 컴퓨터 이름, 단체명, 기관명, 국가명. 5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열로 만든 주소이다. 맞죠?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관은 KRNIC이다. 이거 여러분들 맞아요. KRNIC 맞습니다. KR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커리어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예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데 이 KRNIC가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키사 그 하부 조직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KRNIC였는데 지금도 KRNIC가 이제 관리는 해요.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해서 KISA 그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서브 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항상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영원불변이 아니죠. 뭐 조직이 개편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KRNIC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한다. 그 정도의 개념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 듣고 10년 뒤에 시험 보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53번. 네, 3번.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사람 이름하고 제가 비교해 드렸지만 우리 사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번째,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KRNIC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뭐 누구나 다 좋은 도메인 쓰게요. 5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예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인가요? www.business.com 그죠? 그 다음에 뭐 몇십억에 팔렸다고 그러죠. 우리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코리아.com이요. 이 도메인도 상당히 비싼 값에 팔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도메인 같은 거, 좋은 이름 같은 거 미리 선점해서 윗돈 받고 팔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회사 이름 먼저 해가지고 또 뭐 분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아무튼 가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고요. 자, 54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다음 중 유즈넷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즈넷 여기 가겠습니다. 유즈넷 그 공통된 어떤 주제 또는 어떤 그 자기의 흥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월드와이드 웹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월드는 세계라는 거 아실 거고 와이드는 넓은 그죠? 웹은요. 거미줄이에요, 여러분들. 거미줄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했다라는 뜻이에요. 월드와이드 웹. 그래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전자우편. 그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 서비스. 전자우편. 텔넷.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컴퓨터를 갖다가 접속할 수 있는 거죠. 텔넷. 원격 로그인이라고 그래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유즈넷은 방금 했고 IRC 인터넷 릴레이 채트 인터넷을 통한 채팅 서비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54번 유즈넷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유즈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SMTP 서버라 한다. SMTP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얘는 전자우편을 송신 보내기 위한 거지 유즈넷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 표시하시고요. 그럼 유즈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뭐냐? NNTP라는 걸 써요.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SMTP가 아니고 NNTP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약자고 이 N이 바로 아까 그 유스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유스 트랜스퍼 프로토콜 NNTP를 쓴다. 그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유즈넷에 자신의 기사를 게시하는 걸 갖다 포스팅한다고 그러고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POSTING 내용상 연속된 글들의 계층 구조를 스레드라 한다. 스레드 THREAD 스레드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그렇죠. 실, 뭐 가닥, 줄기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번째 유즈넷을 이루고 있는 각 토론 그룹을 유스 그룹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즈넷을 사용하는 서버는 NNTP다. 네트워크 유스 트랜스퍼 프로토콜. 55번 가겠습니다. 55번도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하며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고요. 두 번째, IRC, 인터넷 릴레이 채트죠. 채팅,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정보나 의견을 나눌 수 유즈넷이죠. 정답은 2번 틀렸네요. 텔넷 나왔네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원격 로그인, 리모트 로그인, 리모트. 여러분들 리모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 생각나세요? 텔레비전 볼 때 우리 리모컨이요, 리모컨. 정확한 건 리모트 컨트롤이죠. 리모트 원격 로그인. 그게 바로 텔넷이에요.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여기 나왔네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그래서 FTP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인터넷 서비스 문제 풀이했고요. 전자우편 나왔네요. 전자우편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이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어요. ASCII
아스키 그러면 왠지 좀 일본 냄새가 나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표준 코드가 아니고 미국 표준 코드예요. 왜냐면 이 A가 아메리칸이거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모하기 위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자 아스키 코드 7비트로 되어 있고 통신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아세키 77 맞게 통신도 못해. 우리 암기 속에 써드렸었어요. 기본소에 아스키 77 맞게 7비트 통신도 못해. 통신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아이디가 있고 골뱅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 근데 이게 @기오라고 그러죠. 어디에.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나오는 거죠.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데이터를 그 내용을 보낼 때 파일 첨부해서 보낼 수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파일 첨부를 통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 있어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모르는 편지들 많죠. 뭐 자기야, 나야, 뭐 어제 잘 들어갔어. 이런 편지들 대부분이 잘못 열어보면요,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감염됩니다. 열어보는 순간, 그죠? 또는 첨부 파일 열어보고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상당히 저도 그런 메일 많이 봤는데 열지도 말고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전자우편 서비스는 편지를 받는 그 컴퓨터, 그 다음에 보낼 때 사용하는 컴퓨터, 이거 여러분들 받는 거니까 수신, 시험 문제에 받는다고 표현은 절대 안 해요. 수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걸 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 프로토콜은 이렇게 있어요. 종류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잠시 후에 문제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인터넷 메일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요. MIM이라는 건 아까 잠깐 살펴봤었죠. 뭐냐면 이 M이 멀티퍼포즈,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이런 뜻인데 인터넷 메일을 보내고 주고받다 보면 멀티미디어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기 위한 기능이죠. 그래서 멀티퍼포즈에서 멀티미디어라고 생각하세요. 멀티퍼포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POP3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신 받을 때. 그 다음에 IMAP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자우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누군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읽으려면 천천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전자우편의 헤더 머리 부분만 먼저 수신을 해가지고 보는 개념이에요. 됐죠? 그럼 정답은요, 하나밖에 없죠. 4번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SNMP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그러면 간단한 이런 뜻이죠. 그죠? N은 네트워크고요. MP는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래서 이메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57번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16비트의 유니코드를 사용한다. 아까 그 7비트의 아스키 코드 이용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이게 되겠네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그다음에 @기호 골뱅이 호스트 주소 맞고요. SMTP POP3 MIM 프로토콜 사용한다 맞고, 보내기, 받기, 첨부, 전달, 답장 다 가능하죠. 5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이 반송이라는 건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반송되었을 경우에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건 이메일을 그 컴퓨터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서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모니터예요. 키보드고요. 네, 이게 본체입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칠판에는 잘 그리는데. 자, 여기도 이제 컴퓨터가 있고 키보드, 이거 본체 가겠습니다. 아, 정말 못 그리네요. 모니터. 네, 제가 메일을 보낼 때 이 사람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다음이라고 할까요? 네, 다음점 넷을 쓰는 분이라면 이 다음 서버로 보내서 여기서 또 일로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로 가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다음 메일 뭐 대한민국 우리 대표적인 이메일, 그죠?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또 어느 하나만 또 선전해줬다고 뭐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전부 다 중요한 그죠? 58번.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 수신자 메일 주소 형식이 틀린 경우, 그렇죠, 반송되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해당 메일 서버가 바로 이거죠. 여기 서버가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해당 사용자의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차 있을 경우. 그렇죠. 자, 58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상식 정도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59번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저도 페이지 좀 넘기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나요? 그러네요. 64번까지니까 네네. 70번까지 가야 되나요? 네, 그러네요. 가겠습니다. 자, 5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허브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자전거 타이어 바퀴 생각하시면요,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살이라 그러죠. 얇은 살이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 중심 역할하는 게 바로 허브예요. 허브.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그림 그려드리면 뭐 이렇게 타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요게 허브예요. 이게.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해선이 모이는 집선 장치. 네, 요거 좋은 말이네요. 집선 장치로서 각 해선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장비다. 맞고요.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네. 라우터라는 거는요, 그 ROUTR 그 좀 두꺼운 사전 찾아보면은 그 장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마가 뭐예요? 말이요, 말. 그죠?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마란 뜻이 있대요. 근데 장거리를 달리려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달립니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적의 경로라는 건 뭐예요? 최고로 적합한 경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라우터 그러면 최적의 경로,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럼 게임 끝납니다. 가겠습니다. 랜을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 정보에 포함된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를 이용해서, 바로 이거예요. 가장 적절한 통신, 제가 선로라고 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통로예요, 통로. 이게 바로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가 바로 최적의 경로예요. 통로를 이용해서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 라우터, 정말 좋은 말이죠.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인터넷을 접속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라우터.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알고 가시고요. 백본, 등뼈 또는 척추라는 뜻이 있고요. 맞습니다. 블렌치 랜 사이를 연결해서 설계한 고속 네트워크다. 맞아요.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게이트웨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게 되면 출력이 감쇄라는 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감쇄하는 성질이 있다. 또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이를 새롭게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준다. 이거는 리피트, 반복, 그죠? 리피트 앤 리피트, 반복의 반복.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아니에요. 59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자, 리피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다음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죠.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그게 바로 게이트웨이예요.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 장치와 관련해서 패킷의 헤더 정보를 보고 목적지를 파악해서 다음 목적지로 전송하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최적의 경로, 최선의 경로, 먼 거리를 뛰어야 되는 경주말. 정답은요? 라우터. 60번의 정답 4번. 네, 라우터가 되겠네요. 됐죠? 61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 핑. 자, 핑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핑.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다음 했으니까 뭐 네이버 할까요? 네이버가 잘 뜨나? 핑 한가 띄고 www.naver.com 핑 잘 도나 확인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응답 시간, 손실률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 한 칸 띄고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가겠습니다. 핑의 기능에 관한 설명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라는 건 IRC, 인터넷 릴레이 채트였었고,
두 번째,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한 거. 경로를 추적하는 거. 루트, 트레이스. 그죠? 아니죠. 세 번째, 원격 컴퓨터에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네, 핑이라는 게 이제 핑핑핑 잘 돌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핑핑핑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에 있는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는 WAIS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관련된 명령어의 기능들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핑, 그 다음에 62번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명령을 실행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윈도우 7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키가 있죠? 윈키 플러스 R을 누르면 이제 실행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행. 그죠? 아시죠? 여기서 이제 CMD를 치세요. 커맨드. 그럼 이제 도수 모드 창이 떠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핑 하신 다음에 한 칸 띄고 원하는 도메인 네임 뭐 www.naver.com 뭐 다음.com 치세요. 그래 엔터를 딱 친단 말이죠. 치게 되면은 이제 해당되는 도메인하고 IP 주소가 떠요. 그죠? 그 다음에 손실 응답 시간이 뜬단 말이에요. TTL 해가지고 그럼 잘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2번 같은 문제가 이제 09년도 이제 4월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요.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발표가 됐어요. 게이트웨이와 DNS의 IP 주소는 그 IP config 명령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IP config라는 명령으로 알 수 있어요. IP의 config다. 그죠? IP 주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정답이 또 얘도 그 정답으로 공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핑을 치면 여기 보면 핑 명령을 실행했다는 게 자기 컴퓨터 아닙니까? 그 컴퓨터 이름과 IP 주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호스트 이름하고 IP 주소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이름도 호스트 이름이라고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1번, 4번 두 개 다 정답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1번, 4번 정답 한 사람 다 맞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요. 언제요? 그렇죠. 올해 2013년도 6월 달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짠. 그리고 정답은 4번 그대로고요. 뭘로 바뀌었냐면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그럼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핑 치면 IP 주소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핑 한 칸 띄고 www.영진.com 쳤다. 그럼 영진.com 치고 IP 주소가 같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뜨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다시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 6월 달에 출제된 문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또 기출문제 풀이해 드리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범죄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 보안 예방책을 침입하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 경로를 만드는 컴퓨터 범죄는 무엇인가? 몰래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답은요. 트랩도어예요. 트랩도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른 말로 백도어라 그럽니다. 스니프라는 건 여러분들 좀 내용을 보고 좀 말씀드릴까요? 자, 정답은 이제 트랩도어, 백도어고요. 이 스니프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흉내를 낼게요. 여러분들 코로요. 코로 제가 지금 마이크에 코 가까이 갖다 댔어요. 들리시죠? 녹음됐죠? 코로 냄새 맡는 거 그게 바로 스니프예요. 됐죠?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코가 좀 막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이 없나요?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 맡는 겁니다.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 계정하고요 패스워드 같은 걸 갖다 알아내는 그런 나쁜 행위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됐죠? 스니프의 단어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푸프 SPOOF 이거는요 속임수 속이는 거예요. 스푸핑은요.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 됐죠? 그러니까 스니프 코로 킁킁킁 냄새 맡다 엿본다 알아두시면 되고, 스푸핑 속임수 그렇게 알아두시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됐죠? 트랩도어 아까 나왔던 거죠. 다른 말로 백도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몰래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비밀 통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죠?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좀 편리하게 들어가려고 만들어둘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위장하는 거죠.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딱 위장한 상태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행위. 그 대표적인 거 뭐 빼고리 피스 이런 툴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킹 같은 거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DOS하고 DDoS인데요. 그 denial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istribute 그럼 분산시켜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가겠습니다. denial of service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를 거부하게끔 하겠다. 왜? 대량의 데이터 패킷을 한꺼번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보내거나 또는 전자표현 같은 거 한꺼번에 보내버리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겠죠. 그때 그게 하나의 공격 수법이죠. 근데 대량으로 보내려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원을 동원해요? 그래서 좀비 컴퓨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메일에서요. 모르는 파일 열어보지 마세요 라는 거 있죠. 그거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이제 악성 코드가 깔리고 어느 순간에 좀비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OS를 갖다가 실행시켰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컴퓨터가 좀비 컴퓨터가 돼서 어떤 일정 사이트를 갖다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메일을 안 여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뭐 청와대라든가 뭐 금융기관 해킹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중요한 그죠? 국가의 그 안보 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뭐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 지금 해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메일 안 열어보기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재밌네요. 자, DDoS도 마찬가지고 그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사용자의 그 컴퓨터가 특정 사이트에 그 대용량, 고용량의 패킷을 연속적으로 보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요즘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용어들이죠. 자,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63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64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해킹 유형 중에서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한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한다. denial 그죠? of service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스니퍼 아까 그 코로 맞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 스니퍼고, 다음 스푸핑 속임수, 트랩도어, 백도어 다 아시죠? 65번 가겠습니다. 65번. 네, 6문제 남았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제가 좀 활기찼는데 오늘 좀 조금 이렇게 처지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를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지금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공부하시는 거, 자격증을 따려고 무언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직장 마치고 또 학교 생활 마치고 밤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냐, 그죠? 또 올빼미형 인간이냐,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훌륭하신 거예요. 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그죠? 가겠습니다. 바이러스인데 65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복제 기능, 치료 기능, 은폐 기능, 파괴 기능. 이 치료 기능이 있으면 얼마 땡큐예요. 그러면 웜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죠? 65번의 정답 2번이고요. 66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하도록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최신 버전입니다. 두 번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하도록 한다.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그 의미 없어요. 그죠? 66번의 정답 3번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이름만 바뀌는 것 뿐이죠. 그죠? 네 번째,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자, 아무래도 그 읽기 전용으로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예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은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자, 67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네, 그러네요. 스팸 메일에 관한 얘기인데, 이 스팸이라는 건 좀 여러분들이 재밌죠. 이 스팸이라는 게 햄 이름이거든요.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 회사에서 아주 많이 팔려고 광고 전단지를 갖다가 그냥 받기 싫은데 막 보내버리고 막 집에 막 그 대문에 붙이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나 원하지 않는데 보내는 메일, 스팸 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옵트인이라는 건 허락한다라는 뜻이죠. 나 받을게, 보내줘, 그런 뜻이에요. 사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는 거죠. 나 받겠다. 그럼 광고성 이메일, 옵트인 메일이고요. 스팸 메일,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막 보내는 거. 그래서 쓰레기 메일, 정크 메일이라고도 하죠. 벌크라고도 하고. 폭탄 메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크기가 큰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를 마비시켜 버리는 건데, 이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7번. 옳지 않은 거.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수신 메일을 의미한다. 맞고요. 스팸 메일은 정크 메일 또는 벌크 메일이라고도 한다. 맞고요. 세 번째, 대량의 메일을 발송해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다. 그렇죠? 네 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메일을 의미하므로 무조건 열어보지 말고 지워야 된다. 그 스팸 메일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메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6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왕 바이러스 넣고 악성 코드 넣을 거면 뭐하러 스팸 메일을 해요. 그렇죠? 아주 자극적인 것들. 그죠? 안 열어보면 안 열어볼 수 없게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보내지. 스팸 메일로 해서 꼭 바이러스. 딱 보기에도 스팸 메일을 안 열어볼 텐데 그거, 그죠? 이해하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보지 말고 지워야 된다. 이런 조금은 거리가 멀죠? 68번이 칠판 지우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스팸.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이다. 그거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수신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이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일반적이라고 그러고. 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고의로 컴퓨터 파일의 데이터를 파괴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자, 마지막 두 문제.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두 문제 남았네요. 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좀 신경 쓰실 게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비트맵하고 베터의 그 차이점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조심하시고요.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거 베터 방식이다. 또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확대될 때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다. 벡터 이거 알고 가시고, 반대 개념 비트맵 알고 가시고요. BMP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림판에서 대표적으로 그렇죠. 비트맵의 약자니까. GIF 그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한다. 조심하시고, JPG 같은 경우는 비손실 손실 됐죠? 그 다음 PNG GIF와 JPEG의 효과적인 기능들을 조합했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 MPEG 동영상 전문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 M이 무빙 또는 모션 움직이는, 그죠? 픽처 엑스퍼트 그룹 이런 의미니까. 그 다음에 DBX 이렇게도 있는데요. 그 동영상 압축, 동영상이 용량이 크니까 그걸 압축해서 고화질 형태의 파일 형식이다. 또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다. 그 정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까요? MPEG 파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무빙 또는 모션,
픽처 엑스퍼트 그룹, 그래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에요.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0번. 다음 중 GIF에 대한 설명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한다. 아까 GIF 같은 경우는 그렇죠. JPEG가 손실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지. GIF 같은 경우는 비손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여러 번 압축해도 원본과 비교해 화질 손상 없다. 맞고요. 그다음에 최대 256 색상 맞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이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주 출제되는 문제 총 70문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33문제인가요? 풀어드렸고, 오늘 34번서부터 70번까지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가 또 어느 분들은 또 자주 출제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유사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우리 이제 기본소라든가 또는 우리 8절 문제집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집 뭐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또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문제를 잘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목적이 꼭 자격증만 합격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컴퓨터 일반, 또 그 스프레드시트, 또 1급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내용과 또 실기 내용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때, 무장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만 붙으려고 단순히 뭐 문제만 외워가지고 간당간당 커트라인에서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다 성 쌓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요. 그 실력 없어요. 저 이런 분 봤어요. 커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요, 엑셀 함수 수식 하나도 못 써요. 정말 답답하죠. 좋은 대학도 나오신 분이에요. 대학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커말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엑셀 하나도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의미 없어요. 금방 뽀록 납니다.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뭐합니까? 실력이 없는데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필기 시험이라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기본서 또 우리 문제집 가지고 앞에 그 이론적인 부분들 충분히 무장하신 다음에 문제 많이 풀고,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도 풀고, 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뭐 3회나 5회 정도 풀어보시고,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보고 문제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험장 가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를 푸는 건데요. 맞추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도 공부하시고, 또 기출문제 3회에서 5회 뭐 한 10회 공부하시면 더 좋죠. 금상첨화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자출 컴퓨터 일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처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활기차게 공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